여기는 로컬 트렌드 미디어 비로컬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로컬 편집장 윤준식입니다. 발행인 김혁주입니다. 네, 자랑스러운 2020년 8월에 팟캐스트에 선정된 비로컬입니다. 맞아요. 저희 팟빵에서 갑자기 연락을 주셨어요. 그 8월 달에 인기 있는 또는 팟빵에 밀어주고 싶으신 10개의 팟캐스트가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겨우 꼴찌를 면하고 9등을 했습니다. 그래도 팟빵에 등록되어 있는 팟캐스트가 15,000여 개 정도 되니까요. 아, 그렇게 많아요? 네. 저희 건 보이지도 않겠는데요?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발견해 준 것도 고맙고요. 아, 다행이다, 진짜. 발견될 만한 그런 보석 같은 가치가 있는 거다. 아, 편집장님의 인생이 좀 여기에 이렇게 모여 있을 것 같아요. 원혼 같은 느낌으로 이상한 오라가 있어서 뽑아주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요, 저 예전에 했던 팟캐스트도 여기 한번 이달의 팟캐스트에 한번 걸려본 적이 있어요. 아, 아무나 하는 거구나. 네. 아무나 하는 거라고 그러시면 안 되죠. 그만큼 저의 노하우와 노력과 뭐 이런 헌신이 이제 바탕이 되어 있는. 아, 네. 혹시 팟빵하고 관계 있으신 거 아니에요? 전혀 없습니다. 아, 예. 왜냐하면은 제가 그 팟빵 대표님을 까는 비판하는 글을 쓴 적이 있어가지고 예. 그때 이후로 뭔가 좀 순위에도 문제가 좀 생기고 그래서 예, 팟빵의 그 순위는 조작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예, 비합리적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죠. 우리 이거 편집 안 하고 나가면 팟빵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좋다. 편집할게요. 편집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한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예. 지금 뭐 전국이 호우로 인해서 지금 다시 근심 속에 쌓여 있는데요. 그쵸, 남의 일이 아니죠. 네, 코로나를 좀 극복하나 했더니만 이렇게 수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예, 저희 비로컬 팟캐스트를 빛내주기 위해서 멀거먼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팟캐스트 출연하시려고 3일 전에 오셨대요. 네. 와. 네,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최근에 부산 로컬 게더링이 열렸던 장소, 부산 영도에 있는 무명일기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키친파이브의 오재민 대표님과 김미연 실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에서 무명일기라고 하는 작은 일기를 써가고 있는 오재민. 김미연입니다. 나도 네, 앞에 반갑습니다. 설명하고 싶은데요. 와, 설명. 원래 저희 설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오, 네. 약간 아이돌 그룹처럼. 근데 이건 아니고 별거 없어요. 그냥 무명일기에서 감성을 담당하고 있는 김미연입니다. 우리 세트로 한번 더 해주세요. 듣고 싶어요. 그 준비된 건 아니고요. 예. 저는 그냥 무명일기를 운영하고 있는 오재민입니다인데 우리 팀장님은 또 담당하시는 게 감성이세요. 그래서 항상 무명일기에서 감성을 담당하고 있는 김미연입니다. 네, 우리 이렇게 그거 한번 해볼까요? 음악 방송 나오면 아이돌들이 하잖아요. 하나, 둘 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거 한번 해보실래요? 두 분 하시면 따라하겠습니다. 편집장님이. 그냥 이게 점점 편집하기가 어려워져서요. 이거 살려야 되나 이거를 날려야 되나 지금 고민인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작은 일기를 쓰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갔다 와봤는데 작은 일기장은 아니에요, 절대로. 서울 사람 기준으로 굉장히 크고 넓은 일기장이었습니다. 영도에선 그게 좀 작은 축에 속하시나 봐요. 제일 작습니다. 네. 무명일기, 왜 무명일기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셨는지. 한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름 어떤 만드는데요? 네이밍을 해야지 우리가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자연스럽게 어떻게든 해석이 될 수 있는 한자를 중심으로 네이밍을 하기 시작했고요. 규정을 짓지 않는 그러니까 무명이죠. 이름이 없다, 유명하지 않다도 되겠지만 누구의 이야기도 될 수 있는, 누구의 일상도 될 수 있는 하루의 기록들, 일상의 기록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무명일기가 무슨 뜻이에요라고 물어보시면 그냥 저는 어떻게든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이름이 좋아서 감성을 담당하시는 김미연 팀장님께서 장명을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가기도 하는데요. 처음에는 무명 상인이라는 이름이 나왔었는데 제가 상인이란 말이 좀 제 기준에서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좀 감성을 담아야 될 것 같아서 감성적인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야 또 애정도 가고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무명은 괜찮은데 뒤에 걸 다른 걸 바꿨으면 좋겠다 해서 무명일기가 나왔어요. 이제 유명일기 되셔야죠. 아닙니다. 최근에 TV에도 나오시고 그래서.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방송에 나오시더라고요. 그 방송이라기보다는 뉴스에 보도가 됐죠. 그냥 힘들게 사는 부산의 관광 혹은 이런 다양한 기업들을 소개하고 도와주고자 하는 K모 방송국에서 또 취재를 해 나가셔서 운이 좋게 그렇게 소개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 문영일기 대표님도 되게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말투가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얘기를 되게 작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네, 곱하기 20 정도 하시면 예.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KBS에 나왔습니다. 검색해 보세요. 근데 이제 무명일기는 공간 이름이면서 이제 지금 현재 출시하시는 여러 가지 제품의 브랜드이고요. 실제 회사명은 주식회사 키친파이브인데요. 네. 부산의 백종원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렇죠. 예. 시작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키친이라는 문화에서 시작된 회사고요. 아, 문화의 의미였군요. 네. 키친파이브라고 하니까는 주방 5개 놓고 뭐 이렇게 식당 5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좀 그런 상상을 하게 만드는 게 있어서요. 그것조차도 제가 이거는 그냥 정말로 잭슨 파이브 노래 들으면서 진짜요? 지었습니다. 네. 오. 잭슨 파이브는 뭐 5명의 예, 형제들이 예, 예. 이루어진 건데 저희는 그냥 키친 파이브 뭐 저희가 디자인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오감이라고 또 넣을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색깔 혹은 뭐 5가지의 맛 혹은 5가지의 뭐 이런 섹션들 이런 것들에서 또 제가 성이 오시기도 하고 예, 예. 이런 복합적인 의미를 두고 그러시구나. 10분 만에 만든 오, 회사 10분 이름. 만에. 네. 아, 회사명을 10분 만에 네. 그 뭐 좋은 이름인데요, 그래도. 저는 미드 이름인 줄 알았어요. 키친파이브. 아, 그 하와이 파이브 오라고 하는 네, 그런 미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이 치킨 파이브라고. 아, 치킨 네, 파이브. 진짜로 많이 닭 말씀하시죠. 5마리가 되는군요, 네. 갑자기. 왜 키친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는 걸로 회사명을 지으셨는지. 실제로 요식업을 하셨나요? 네. 저희가 14년도에 창업을 했었고요. 2014년도에요. 지금은 너무나 흔하게 많이들 쓰이고 있던 로컬이라는 단어가 예, 예. 과거에 로컬 푸드라는 형식으로 많이 쓰일 당시에 예. 저는 그 충무김밥이라는 로컬 푸드를 가지고 예. 매장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럼 충무김밥 하면은 아무래도 통영 쪽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부산에서 충무김밥, 부산의 로컬 푸드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던 건지. 외지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충무김밥을 파는 분들을 수를 센다면은 통영보다 부산에 더 많이 계세요. 놀라운 사실인데. 네, 부산 남포동에 먹자골목이라고 있거든요. 아, 네. 거기 가면은 할머니들이 수십 분이 앉아서 그 고무 대야 다라이라고 네, 하죠. 그쵸. 네네. 거기에 충무김밥을 싸서 판매를 하고 계시기도 하고 저는 그래서 어릴 때 충무김밥이 부산 음식인 줄 알았습니다. 아, 이게 소울푸드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뱃사람들이 많이 먹던 음식이다 보니까 통영, 뭐 충무, 옛 충무에서도 많이 먹던 음식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부산, 마산 이런 어촌이 형성돼 있던 도시에서 많이 먹던 음식이기도 하고 예. 예. 실제로 저희 어머니께서 아직도 충무김밥 음식점을 하고 계세요. 그러시구나. 참고로 통영과는 아무 연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 사람 입장에서는 부산의 소울푸드, 그래서 로컬 푸드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해서 충무김밥으로 처음에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셨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운영했던 매장 이름도 충무로라고 하는 매장이었고요. 오, 충무로 네. 매장에서 충무김밥. 맞습니다. 고충무라고. 아, 고충무. 네. 충무로 과자. 아, 여기서 말한 게 길 이름의 로가 아니라 네. 방향을 말하는 거였군요. 그래서 충무로라고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항상 서울에 충무로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때 이제 유명한 단어를 예, 브랜드로 예.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걸 어. 깨닫기도 했고요. 예, 예. 이거 안 웃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소년 시절에 충무김밥의 원산지가 충무로인 줄 알았어요. 충무로에서 처음 드셔보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충무로에서도 처음 먹어보고. 이게 지금도 그런 분들 많으세요. 네, 네. 그렇구나. 각인 효과? 처음 본 게 다 거기서 그렇죠. 만들어진. 네. 실제로 충무로에도 유명한 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래요? 더 썰렁한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이순신 장군님이 전사하신 곳이 노량진인 줄 알고 있는. 아닌가요? 아, 이거 웃으면 좀 마음이 아픈 건데 웃었어. 아니, 이 두 분은 부산 분이셔가지고 노량진이 어딘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노량 노량 더 비참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노량 앞바다에 여의도 있는 거예요? 아, 예, 우리 큰일 났다 진짜. 이거 예, 소식이- 8월에 인기 방송에서 9월부터는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 대단하신 분이시죠. 네. 어쨌든 뭐 충무김밥으로 처음에 창업을 하시게 된 건데요. 네. 그 창업 이야기가 어떻게 노량진까지 오게 되죠? 네. 서울까지 올라오는 로컬 컨텐츠네요. 네, 제비 좀 보셨나요? 실제로 그 저희가 오픈했던 동네 자체가 예, 예. 부산에서 지금은 이제 사라질 위기에 있다고 놓여 있는 보수동 책방 골목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네. 되게 한적하고요. 그 과거에 저희가 참고서를 사던 이 시대에 있는 모든 예, 분들은 예. 항상 기억에 남는 그런 공간인데 요즘은 책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예. 많이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는 멀어지다 보니까 책방 골목이 과거의 명성들을 많이 잃었고 지금 그것들을 계속 유지하자는 차원에서 한때 14년, 15년 정도에 또 젊은 분들이 많이 모였던 동네기도 하고 그렇게 조금 살리고자 하는 취지가 있었고 저도 거기에 조금 동참하기 위해서 책방 골목의 유일한 식당으로서 저희가 충무로를 오픈을 했었고요. 그럼 그때부터 이미 도시재생이랄까 혹은 뭐 소셜 미션의 개념을 가지고 좀 창업을 하셨던 거네요. 그걸 위해서 그런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취향이 좀 그렇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약간 고치고 레트로 이런 거를 본인 형식으로 바꾸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세요.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여기에 정말 잘 맞겠다. 예, 책을 읽으면서 간단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었고 처음에 그래서 문화의 형태로서의 키친이라고 말씀하셨던 거군요. 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내용 들어보니까 심심한 거 못 참는 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잘 참습니다. 외로운 것도 제가 잘 참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외로운 걸 싫어하는 성격인 거를 최근에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활동하셨던 내용을 거꾸로 보시니까 네. 2014년도에 창업하셨으면 올해로 벌써 6년, 7년 차. 6년 차에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신규 창업자로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말씀을 나눌 그런 내용이 아니라 6년치 얘기가 오늘 이제 팟캐스트를 통해서 다 녹음이 돼야 되는 건데요. 저희 오늘 창업 방송 하는 거예요? 뭐 창업기부터 지금까지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자 그럼 보수동에서 처음 창업하실 때는 어떤 형태의 매장으로? 정말 한 10평 남짓한 공간이었고요. 네네. 그리고 지하가 있는 작은 매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또 지하에서는 디자인 관련된 일을 병행을 하면서 저희가 식당에서 충무로를 만드는 것 자체도 음식에 주안점을 둔 게 아니라 얼마나 이쁘게 만들어서 이런 정말로 우리가 시장에서 먹는 음식을 한번 제대로 포장해보자. 젊은 사람들도 좋아하게. 그래서 그런 시도들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때의 기록들이 좀 남아있는 게 있나요? 네, 그때 썼던 그 사인물들도 저희 무명일기 공간에 보관이 돼 있기도 하고, 뭐 사진 이런 것들은 보수동 충무로라고 치면은 인터넷에 현재 남아있는. 그럴 정도면은 나름 보수동에서도 명물이었던 가게였던 거 아니에요? 나름 손님 분들이 숨은 맛집이라고 해주시긴 하셨었어요. 단골이라고 하죠. 그런 네네. 고객분들이 많이 잘 됐다고는 할 수 없죠. 사실은 뭐 잘 됐으면 저희가 무명기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고. 이미 쇠퇴하고 있는 구도심 이런 곳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셨던 거였기 때문에 지역 자체가 집객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당시에 충무김밥집이 뭔가 역량이 모자라서 안 됐다라기보다는 인적이 드물어지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럼 직접 조리도 하시고 다 하셨던 거예요? 네, 어머니께서 전수를 해주셨어요? 네, 지금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약간 고집스럽게 제가 조금 더 젊은 분들이 좋아하게끔 바꿔는 보았고요. 실제로 뭐 저희가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해도 그 미세한 차이는 못 느끼는 것처럼 기본적인 어머니 음식들을 먹어왔던 분들이 먹었을 때 비슷한 정도로는 제가 구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충무김밥 언뜻 보면 네. 단순해 보이잖아요. 좀 그냥 흰밥에 김 말고 껴서 오는 것 같은 김치라든가 네. 뭐 그런 거 외에는 떠오르는 게 없어서 충무김밥의 맛을 재현을 한다. 젊은 사람의 입맛에 맞게 재해석을 한다. 이런 게 되게 단순할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그냥 김밥만 먹으면 사실 맛이 없어요. 그 반찬도 사실 뭐 그렇게 특별하게 맛있는 건 아닌데 네네. 제가 어머니한테도 말씀드렸던 건데 통영에서 일이 있어서 이렇게 배를 타고 어디 갈 일이 있었는데 제일 맛있는 거는 배 안에서 종이에 싸져 있는 충무김밥 먹는 게 제일 맛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또 제가 생각이 좀 바뀌었던 게 맛있게 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좋은 걸까? 그걸 배우게 됐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일종의 경험 요소인가요? 음식을 먹는 경험, 맛에 대한 감각이나 이런 게 감성이 달라지는 걸 의미하시는 건지. 억지로 저희가 이런 거 맛있어요 이렇게 먹으세요 이게 아니라 누군가는 그 음식에 대한 장소와 시간에 대한 기억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짜장면집에서 막 먹는 짜장면이 맛있는 게 뭘까 이런 게 아니라 공사판에서 먹는 짜장면 이사하고 나서 먹는 짜장면이 제일 맛있다. 저 이거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G.O.D 노래 듣고서 짜장면 먹으면 약간 기분 이상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음식을 떠나서 저희가 어차피 하는 일들 자체가
음식을 파는 일이라기보다는 음식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가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의 한 부분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야 왜 키친5라고 업체명을 설명을 하시면서 키친이라는 문화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하시는지 이제 이해가 좀 더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수동에서의 충무김밥 가게는 언제까지 하셨던 거예요? 2014년부터 시작하셨어요. 14년은 실제로 저희가 그 책상 하나 놓고 창업 준비했던 기간이고요. 창업 지원 사업들이 많잖아요. 네. 저는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을 예. 했었고요. 그때 뭐 주변의 사회적 기업이라는 영역에서 예. 기업가들을 배출하고 하는 그 프로그램 속에서 저는 그때 당시에는 다문화를 고용을 한다, 혹은 고령자들을 고용을 한다, 이런 소셜 미션을 가지고 식당을 운영했던 거였는데, 실제로 오픈은 15년에 저희가 가게를 오픈을 했고, 오픈을 하자마자 바로 메르스가 왔습니다. 아이고야.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시기가 궁금을 했던 거예요. 네. 맥락들이 또 다 있어요, 보면. 근데 그게 참 웃긴 게 정말 좋은 기회로 다가왔었어요, 메르스가. 아마 장사하시고 이렇게 요식업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코로나19도 똑같이 느끼셨다시피 예. 사람이 안 다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뭐 보통 뭐 기다리거나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뭔가 변화를 시도를 하는데, 저희는 그때 푸드트럭 시스템을 도입을 하자. 그래서 2015년 5월 달에 그 기획을 시작을 했고, 푸드트럭을 도입을 해서 충무로도 물론 계속 운영을 하지만 우리가 하는 걸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이제 찾아가 보지 뭐. 그렇게 또 푸드트럭 시스템을 또 도입을 하기도 했었죠. 그럼 푸드트럭도 충무김밥을 파는 푸드트럭이었나요? 아닙니다. 푸드트럭은 조금 다르게 좀 더 다양성을 추구하신 네, 거고. 약간 케이터링에 입각한 그런 정해지지 않은 메뉴들을 저희가 예. 커스터머들한테 맞춰서 고급스럽게 표현해 주셨는데 제가 약간 좀 애매하게 하면 밥차 생각해 보면 될까요? 제일 맞아요. 좋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 예. 거 밥차고고, 때마침 한국에 대한민국에서 푸드트럭 예. 법이 개정이 되고 이렇게 하던 시기와 맞물렸기 때문에 우연치 않게 또 좋은 파도를 만난 계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혹시 지금 무명일기에 있는 푸드트럭이 그때 그 푸드트럭인가요? 무명일기에는 그 푸드트럭을 이제 판매를 한 보증금이 들어갔죠. 그러면 지금 무명일기에 있는 그 푸드트럭처럼 보이는 거는 네. 그냥 데코레이션. 실제로 번호가 있는 트레일러이기도 하고요. 어. 네, 그게 이제 뭐 이렇게 저희가 푸드 트레일러 아시잖아요. 예. 이렇게. 근데 그냥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해놨던 형식이에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무명일고 공간을 아직 모르실 수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영도의 바닷가에 가깝게 또 배를 또 고치거나 만들거나 수리하는 그런 장소 근처에 창고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 하나를 새롭게 바꾸셔서 길가에서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가면 음료 주문하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음료 주문하는 장소가 트럭처럼 생겼어요. 저희가 지금 그런 얘기 나누고 있는 거죠. 네. 궁금하신 분은 저희 비로칼 웹진 들어오셔서요. 관련 기사를 보시면 사진이 첨부돼 있습니다. 많이 들어와 주세요. 조회수가 안 나와요. 여기서 그런 비밀을 다 한 낱낱이 1000만쯤 나오는데 조금 늘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 푸드트럭을 준비하는 과정이 또 되게 재밌어요. 아메리칸 셰프라는 영화 아시죠? 너무 좋아해요. 진짜. 샌드위치 막 미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 영화를 실제 그 영화 때문은 아닌데, 제가 또 디자인 일을 하고 똑같은 거를 뭔가 하기 싫어하는 약간 그런 무모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푸드트럭도 지금 길거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1톤 트럭이 아닌, 영화에서 똑같은 트럭, 그 스텝밴이라고 해요. 외국에서는 우체국이라든 택배? 예. 네, 그런 워크스루밴이라고도 하는데. 아이스크림 파는 트럭. 맞습니다. 외국에 되게 그렇게 많이 뭐 멜로디 소리 나면서 맞습니다. 그 차가 아니면 안 돼라는 제가 고집을 부렸어요 그때. 키친5를 운영하던 팀원들도 왜 계속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었고. 비슷하게 만들면 되지. 네. 왜 저걸 갖고 오냐, 진짜를. 한 1년 정도 찾았어요. 국내 매물을. 미군, 뭐 아는 미군은 없지만 아는 미군을 아는 분한테 이렇게 수소문하기도 하고, 버려져 있는 차를 막 찾아다니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운행할 수 있는 차를 찾기도 했는데 결국에 찾지를 못해서 사왔군요. 네. 이베이라는 이베이에서 차를 살 수 있어요? 네. 오. 그게 되게 재밌는데, 그때 친구가
TV를 외국에서 직구를 하면 한 30만 원 정도 싸게 살 수 있다 이러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저한테 이제 직구 해봤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난 차밖에 안 해봤어. 네, 가전제품은 안 사봤는데 차는 사봤어. 와, 세다. 어마어마하시다, 처음부터 진짜. 너무 세다. 예, 그래서 그 차를 그냥 가진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던 돈을 다 투자를 해서 예, 예. 한국에서 등록될지 안 될지도 모른다라고 이제 전문가분들도 말씀하셨는데 한 6개월 정도 그냥 뭐 자동차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법적으로 그거 예, 예, 공부하면서 준비를 오. 하고 미국 텍사스 쪽에 있는 차를 뭐 중고차죠 예, 실제로 예, 예. 그 영화에서는 칼 캐스퍼 그 예, 주연 예. 배우가 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한테 이제 하나를 받잖아요. 아, 예, 예. 네, 저희는 그냥 저희가 내 돈 주고 내가 산 차 아, 배송비만 1,000만 원. 아이언맨이 주는 느낌으로 이베이에서 샀다. 네. 아, 실제로 배송비만 1,000만 원이라고 하고. 배송 기간이 거의 배송 기간 올 뭐 때까지. 실제로 배로 한 2달 정도 아 배로 왔었고요. 왔구나. 예, 그리고 예. 그게 한국에서 이렇게 통관도 번호판 돼야 달고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 등록되고. 하는 기간 정도 총 한 6개월 정도 걸렸고 정말 와. 운이 좋게도 그 자동차 검사하고 하시는 분들도 처음 보는 차니까 이게 예, 예. 뭐야? 약간 다 구경하러 오시고 했는데 신기해서. 뭐 관련 법이 없는 거예요. 그 차에 맞는 법이. 오. 사이즈는 5톤 트럭만 해요. 정말로. 예, 높이도 예, 버스 예. 운전사보다 더 큰데 근데 우리나라는 일종 보통으로 몰 수 있는 법이라서 오.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근데 운이 좋게 번호판을 취득을 하게 되고 그 트럭을 2016년부터 다양한 이런 문화행사 예, 예. 기업과 연계한 그런 활동들을 같이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거의 뭐 상징이셨겠네. 그때 당시에는 상징이었었고요. 법도 새로 만드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거는 뭐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 만들었는지. 아니 뭐 그래서 2016년도부터는 기존의 키친5가 충무김밥이 아닌 문화적 코드를 더 강하게 이제 내세운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이거 뭐 문화 사업이라고 그래야 돼요? 그냥 케이터링이라고 그래야 돼요? 어쨌든 뭐 그런 쪽으로 넘어오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축제하고도 관련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때 뭐 처음 만났던 분이 얼마 전에 나오셨던 손지민 대표님. 마케돔. 네. 그때 처음 뵀었어요. 16년 정도에 처음 뵀었고 둘 다 서로 쳐다보면서 누구야 뭐야 약간 이런 분위기였고 예, 예. 지금은 누구보다도 제가 의지하고 있는 대표님이기도 하고 또 저희 김미연 팀장님이 어떻게 보면 롤 모델 엄청 존경해요. 아, 네. 손지민 대표님 듣고 계십니까? 듣고 계세요? 네. 아, 그러면 약간 서로 누구야 이렇게 경계하는 느낌의 그 만화 같은 스파크가 잠깐 있었겠네요. 그렇죠. 뭐 그때는 서로 잘났었으니까 저도 뭐 미국에서 차 갖고 왔겠다. 아, 뭐 뭔데 뭐 약간 요런 그렇죠, 분위기였고, 그렇죠. 나는 네, 이베이에서 그렇죠. 샀는데 네. 넌 누구니? 막 아. 그때 저는 사실 마케돔을 몰랐거든요. 예, 네. 예. 근데 마케돔은 좀 특별한 경험을 주는 그런 플리마켓을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네. 네, 예. 그냥 경계가 아니라 저런 애가 필요했어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랬었어요. 새 콘텐츠. 네. 원래 그 손지민 대표님은 아시다시피 흔한 거 절대 안 하세요. 예, 예. 항상 특별한 거 이런 거 새로운 걸 보여주길 원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또 잘 이용해 주셨고 저희도 거기서 재밌게 같이 잘 놀았었던 예, 거고요. 예. 네.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대표님의 과거가 더 궁금해집니다. 무슨 일을 뭐 어떻게 하시다가 창업을 한 분이길래 좀 이런 괴짜 같은 생각을 하시고 푸드트럭도 그냥 적당히 하시면 되는 그냥 우리가 보통 많이 보는 포토 뒤에다가 이제 컨테이너 같은 거 올려서 하면 되는데 왜 굳이 그렇게 배송료까지 1,000만 원을 물어가면서 텍사스에서부터 옮겨와야 되느냐. 그렇죠. 떡볶이 차였으면 됐는데. 그렇죠. 원래는 저는 디자인을 전공을 했었고요. 산업 디자인을 전공을 했는데 이게 어릴 때부터 자라났던 환경과 조금 연관이 없지 않아 있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제가 뭐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식당을 본의 아니게 외할머니가 또 음식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잘 모르겠는데 3대째. 외할머니 식당을 물려받으신 건 아닌데 예, 이제 예. 손맛이 좋으신 그런 것들을 어머니가 많이 배우시고 그걸로 이제 본인의 식당을 하셨었던 거고 또 아버지는 건설업 쪽을 하세요. 토목 예, 예. 전공하셔가지고 그래서 집에 항상 공구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사신 그런 옛날에 뭐 지금 뭐 행복이 가득한 집이라든지 예, 뭐 그 시기에 그 일본 인테리어 이런 잡지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아버지 공구 갖고 놀고 그거 갖고 제가 자라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그거 말고는 없더라고요. 예, 지금은 잊혀진 이름이지만 약간 영도의 마사 스튜어트? 뭐 이런 느낌인데요. 여튼 뭐 크래프트 정신이 되게 강한 분이셨나요? 그렇죠. 그렇다고 뭐 예술 성향이 있는 건 아닌데 부산에서는 그거를 해작질
해작질. 엄마 아빠가 항상 해작질 하지 마라. 음. 항상 분해를 했던 것 같아요. 예. 삽작, 조립 삽작. 조립도 못하면서 아버지 갖고 있는 이런 공구가 분해해가지고 새로 다 하시고. 엉망 만들어놨던 기억도 나고 그런 것들이 지금의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성장 과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예, 거의 뭐 크래프트 스피릿 영재였네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럼 지금도 혹시 안 보일 때 사부작 뭔가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장난 네, 아닙니다. 뭐 많이 해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약간 고치는 그런 건 거. 있어요. 무명일기 같은 경우에는 뭐 유통 구조가 아니고 저희가 다 만드는 제품들이거든요. 예. 뭐 음식도 그렇겠지만 최근에는 미싱 소잉이라 그러죠. 네네네. 그렇게 이제 좀 심취해가지고 패브릭 제품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그럼 2016년도에 푸드트럭을 장만을 해서 로컬 축제 같은 것들 기획하고 같이 뭐 참여하시고 그랬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시장이 변화하는 거를 제일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외식업이. 그때 당시에 다들 알고 계시는 백종원 씨가 이제 TV에 나오기 시작하기도 했고 그때가 2016년이죠.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제일 경쟁이 심하고 힘든 게 외식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맞아요. 저희가 거기에 뒤섞이면서 실제로 그 변화를 몸소 체험을 하게 된 거고 이제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제 어떻게 나가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조금씩 깨닫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었거든요. 매출과 관련된 거겠죠. 푸드트럭이 처음 생겼던 2016년 17년에는 서울에서도 아시다시피 밤도깨비 아시죠? 네. 엄청나게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기도 하고 네. 해가 지나면서 그게 조금 식상해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거고요. 뭐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사실. 푸드트럭을 내놓는 것밖에 없었죠. 너무 무겁나요? 네, 무거워지긴 네. 했는데 그래서 그 푸드트럭을 팔아서 그 돈으로 지금의 네. 무명일기 공간이 생기게 된 거였군요. 네, 음식이라는 것들을 계속 하면서 음식뿐만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어딘가에 이제 머물게 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17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공간을 계속 찾아다니기 시작했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푸드트럭과 관련된 법안이 나오고 그러면서 푸드트럭 비즈니스가 활성화될 것 같았지만 오히려 법안이 발목을 잡았잖아요. 네. 지정된 장소나 지정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푸드트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푸드트럭이 이렇게 눈에 띄기 때문에 엉뚱한 장소에 서 있으면 불법인 걸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소위 차장사라고 부르던 네. 왜 그냥 트럭에다가 거기다 이제 분식점 도구 올려놓고선 이제 여기저기 뜨내기로 다니면서 장사하고 이런 것도 사실 불법이긴 했는데 그때는 그냥 노점이다 뭐 해서 뭐 좀 약간 눈 감아주고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푸드트럭이 이제 법제화가 되고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를 받는 것처럼 되어지니까 이제부터는 푸드트럭이 이제 엄한 데에서 영업을 한다든가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철퇴를 맞는 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푸드트럭이 운영 안 되고 서 있는 푸드트럭이 좀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어쩌면 그 시기에 결심을 잘하신 걸 수도 있습니다. 뭐 빠지려고 빠진 건 아니에요. 그 시장에서. 그 시장을 변화를 하려고 실제로 많은 노력들도 했었고요. 저는 디자이너로서 이제 음식을 시작한 사람이고 실제로 음식을 되게 좋아하는 젊은 친구들과 같이 그 시장을 바꾸려고도 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판단이 들었고 새롭게 생겨났던 정말 어떻게 보면 반짝했던 그런 사회 현상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좋은 경험이었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지자체들도 만날 수 네, 있었군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또 다른 모델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명기 내부의 푸드트럭과 같은 카운터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네. 그걸 두신 거 보면은 그래도 푸드트럭에 대한 미련, 로망 뭐 이런 게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기획이 원래 그거예요. 푸드트럭이 다음 버전은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모델이었고 누군가가 또 그런 형식으로 해주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말고 외국에는 푸드트럭 형태로 네. 뭐 점심 때는 어딘가에 가서 뭐 회사원들이 많은 곳 이런 데 가서 장사를 하고 점심 장사 끝나면 들어와서 이제 저녁 장사를 창고형 식당에서 하고 뭐 이런 게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에서 실제로 뭐 타코라고 하죠. 그 네네. 멕시칸 푸드가 자체가 트럭에서 먹기 정말 좋아요. 음. 질리지도 않고. 근데 우리나라는 뭐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이 닭꼬지 뭐 이런 간식 네네. 위주의 음식들이다 보니까 뭐 정작 필요한 음식을 조금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그냥 스낵화 형식으로 자리 잡혔던 것 같고 뭐 좋은 시스템은 확실히 맞았던 것 같고 이걸 이제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바꿔 나가느냐는 지금 이제 계신 분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꾸준히 디자인 일을 해오셨다라고도 말씀하셨잖아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외식업을 하셨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디자인업을 계속 유지를 해오셨던 것도 있는 거잖아요. 디자인이 보통 누군가 의뢰를 할 경우에 클라이언트 일을 해주는 직종이 거의 대부분인데 네네네. 저희는 저희 거를 만들자가 좀 컸었던 것 같아요. 바꿔 말하면은 김밥 팔아서 번 돈으로 디자인 개발을 하신 걸 수도 있네요. 그렇죠. 뭐 저희 인건비 저희가 뭐 음식 팔아가지고 충당한 거고 디자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거를 시도를 해보셨군요. 막 그런 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충무김밥을 팔아도 저희는 그냥 파는 게 싫어가지고 음식값의 몇 프로가 됐던 간에 포장에 대한 신경을 쓰기도 했었고요. 젓가락, 냅킨 이런 것조차도 거의 팬시 제품화 해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를 조금 목표화했는데 시장은 그렇지가 않았죠. 네, 그걸 이제 주목해 본 사람들은 없었던 거죠. 네, 저희 만족이었다라고 이제 판단이 들었는데 근데 그건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시기에 그렇게 하시면 포장물 때문에 주목받는. 디자인 기반이 다 들어있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 분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마케듬 그 마켓 때 이제 같이 할 때 어떤 손님분이 충무김밥도 이렇게 이쁘게 표현이 되는구나라고 해주시기도 해서 어느 소소하게 뭐 몇 분 정도는 알아봐 주시기도 했었어요. 그게 좀 뜻깊었던 것 같아요. 푸드트럭 때도 저희가 했던 디자인들을 계속 적용을 했어요. 앱 개발을 해보기도 하고 실제로 뭐 푸드 익스프레스라는 브랜드를 잠깐 만들어서 저희가 뭐 배송하는 개념으로 네네. 접근하기도 하고 많은 시도는 이제 뭐 저희 내부적으로 많은 시도는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냥 단순 디자인 개발을 한 게 아니라 상품 개발을 염두하고 하시다 보니까는 네. CI, BI, 마케팅 영역까지, 제품 개발 영역까지 고민을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4년의 시간이 외식업을 했던 시간이 아니라 디자인 업체로서는 다양한 실험을 하고 실무적인 적용들을 해보는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드네요. 네. 부산을 상징하는 물고기로 고등어 네. 놓고 이제 고등어를 또 캐릭터화한 디자인 업체도 있잖아요. 네. 꼬등어라고 해가지고 네, 네. 오버랩이 좀 되는 느낌도 있는데요. 거기도 팬시 제품들로 승부를 좀 걸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요. 제가 가장 대학교 때 좋아했고 존경했던 선배님 한 분이 계세요. 그 뽀로로라고 하는 네네네. 캐릭터를 디자인했던 형님이신데 항상 말씀하신 게 그런 산업이 선진화된 나라에 있는 캐릭터들에게는 뭐 굿즈가 중요하지 않았고 그 자체로서 생명력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비용적인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컨텐츠를 굿즈화시키고 그걸로 비용을 버는 시장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빨리 식상해지는 것 같다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네. 실제로 뭐 조금 뭐 다들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펭수 얼마 전에 네네네. 유행 정말로 펭수는 건들면 안 된대요. 펭수를 건드리는 건 아니고요. 펭수도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 예전만큼 뭐 불과 몇 개월 전이긴 한데 그만큼에 대한 그런 게 많이 사라지는 것처럼 조금 우리나라의 그런 시장 구조나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조금 빨리 왔다 갔다 바뀌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릭터 산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사랑받는 캐릭터 만들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부산의 고등어를 캐릭터화한 꼬등어 얘기랑 뽀로로와 펭수까지 가긴 했는데요. 무명일기에서 만드는 제품들을 보면 안목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묘한 공통점이랄까요? 같은 컨셉 이런 거를 보게도 돼요. 그 이야기는 2부 가서 좀 더 저희가 자세히 나눴으면 하고요.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습니다. 그동안 김유현 실장님과 언제부터 합류하시게 된 건가요? 저희는 대학교 때 처음 만났었고요. 200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창업을 처음 시작을 했었고 시장님이 16년 저희가 푸드트럭 하는 중반쯤에 합류를 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디자인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소통하는 거를 되게 중요시 생각을 하면서 손님들이랑 소통을 하고 뭐 SNS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강화되지 않았나. 실제로 저는 약간 남성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 거칠다고 하면은 그거를 조금 또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되게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문명일기가 생기고 우리 회사가 이를 맞이할 때 같이 시작을 해주셨습니다. 오 대표님의 기나긴 과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정도로 이제 1부를 매듭을 짓고 2부에 들어가서 문명일기 이야기 본격적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